추석 연휴인데 어디 놀러 갈까? 엄마, 이번엔 우리가 준비했어요. 제대로 된 효도 관광. 그래요. 이번만큼은 그냥 편하게 즐기세요. 효도 관광이라던 그 여행. 그건 자식들이 꾸민 덫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미 판을 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과연 어떻게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이야기를 모두 들으신 후 재미있다면 1번, 재미없다면 2번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참고하여 더욱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윤정이는 68배 나이로 혼자 남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세 남매의 새엄마였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남편과의 약속대로 새 아이를 친자식처럼 키워왔습니다. 정희는 늘 말하곤 했습니다. 내 품에 안긴 순간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야.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큰아들 한상호가 7살 때 처음 만났을 때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둘째 딸 한수진이는 겨우 5살이었고 막내 도윤이는 3살 배기였죠. 친엄마를 일찍 여윈 아이들은 처음엔 경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동화책을 읽어주고 아플 때면 밤새 간호했으며 학교 운동회 때면 누구보다 큰 목소리로 응원했습니다. 상호가 초등학교 입학식 때 울먹이자 정희는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잖니. 수진이가 첫 생리를 시작했을 때도 정희는 밤새 곁에 앉아 따뜻한 차를 끓여주며 어른이 되는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도윤이가 대학 입시에 떨어져 눈물 흘릴 때도 정희는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인생은 길단다. 한 번의 실패가 끝이 아니야. 그렇게 20여 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상호는 41살이 되었고 수진이는 38, 막내 도윤이는 35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정희는 세 남매를 한결같이 보살폈습니다. 명절이면 떡을 빚고 생일이면 미역국을 끓이고 아플 때면 병원에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유산 정리가 끝난 뒤부터 뭔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유언으로 재산의 절반 이상을 정희에게 남겼습니다. 5억 원이 넘는 부동산과 예금, 그리고 주식까지. 법적으로 정당한 몫이었지만 세 남매의 눈빛은 그때부터 조금씩 차가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밥상에 둘러앉아 정희가 물었습니다. 추석 연휴인데 어디 놀러 갈까? 큰아들 한상호가 능청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우리가 준비했어요. 제대로 된 효도 관광. 둘째 딸 한수진도 덧붙였습니다. 엄마, 이번만큼은 그냥 편하게 즐기세요. 막내 도윤이는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세 남매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상호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결심 같은 게 서려 있었고 수진이의 미소는 어딘가 어색했으며 도윤이는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질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 알았습니다. 남편의 유산 절반 이상이 자신의 몫으로 넘어온 뒤부터 세 남매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는 걸 말이죠.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재는 듯한, 계산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수진이는 유독 보험 이야기를 많이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시니어 보험 많이 들잖아요. 엄마도 하나 들어두시는 게 어때요? 사망보험금이 3억 원 정도 나온대요. 상호는 재산 관리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엄마, 요새 부동산 시세가 좋대요. 집 정리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좋은 중개사 아는데 한번 상담받아 보실래요?
심지어 한 달 전에는 수진이가 보험 설계사를 데리고 와서 정희 앞에 앉혔습니다. 정희는 그때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정희는 보험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세 남매였습니다. 막내 도윤이만 조금 달랐습니다. 형과 누나의 말에 불편한 표정을 짓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정희와 단둘이 있을 때면 미안한 듯 눈을 피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세 남매가 모두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뒤 정희는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난 끝까지 이 아이들을 내 자식이라 믿고 싶어요. 새엄마가 아니라 그냥 엄마로. 영정 속 남편은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미소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 한편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걸 느끼면서도 정희는 애써 그 불안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추석 여행이 단순한 효도 관광이 아닐 거라는 걸. 아이들의 눈빛이, 말투가, 행동이 모두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정희는 촛불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확인해보자. 너희가 정말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만약 내 예감이 맞다면. 정희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촛불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는 복도는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세 남매의 방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불빛만이 희미하게 바닥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방문을 닫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여행. 그 여행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추석 연휴 이튿날 관광버스는 전통 한옥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기와 지붕과 고즈넉한 마당, 연못이 어우러진 공간에 관광객들이 감탄했습니다. 정희도 창밖을 내다보며 감탄사를 흘렸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구나. 상우가 얼른 정희의 가방을 들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들게요. 천천히 내리세요. 수진이도 정희의 팔을 붙잡으며 웃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죠? 우리가 한 달 전부터 알아본 곳이에요. 도윤이는 뒤에서 묵묵히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세 남매의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는 효자, 효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눈에는 그 친절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리조트 로비에서 체크인을 마친 뒤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추석맞이 전통 민속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맷돌로 콩을 갈고 떡 방아를 치고 절구에 곡식을 찢는 체험인데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상우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네요. 엄마, 우리 참여해요. 옛날 생각도 나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오랜만에 해보는 것도 좋겠구나. 객실로 짐을 풀러가는 길 정희는 복도를 걸으며 리조트 곳곳을 살폈습니다. 한옥의 운치는 좋았지만 어딘가 스산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복도 끝에는 민속 체험장으로 이어지는 작은 문이 보였고 정희는 그곳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방에 도착해 짐을 푼 뒤 정희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저 멀리 민속 체험장의 지붕이 보였습니다. 맷돌과 방아, 절구가 놓인 공간이었죠. 정희는 그곳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점심을 먹은 뒤 오후 2시가 되자 관광객들이 마당에 모였습니다. 민속 체험장에는 커다란 맷돌, 떡 방아, 절구와 절구공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체험 강사가 밝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도구들로 곡식을 빻고 떡을 만들었답니다. 오늘은 직접 체험해 보시면서 조상들의 지혜를 느껴보세요. 관광객들이 하나둘 체험을 시작했습니다. 맷돌을 돌리는 소리, 방아를 찢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가득했습니다. 정희도 맷돌 앞에 앉아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콩이 갈리며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옛날엔 이런 게 다 일상이었지. 너희 아버지도 방아 찢는 거 좋아했어. 정희는 아이들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사진 찍어요. 인증샷? 수진이는 휴대폰을 꺼내 정희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상호도 방아 앞에서 포즈를 취했고 도윤이는 절구를 들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관광객들도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체험 강사가 떡 방아 앞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 이제 떡 방아를 쳐볼까요? 두 분이 호흡을 맞춰서 번갈아 내려쳐야 합니다. 타이밍이 안 맞으면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강사의 말에 관광객들이 웃으며 체험을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방아를 들어 올렸다 내리치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정희는 그 옆에 놓인 절구와 절구 방망이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돌로 만든 절구는 묵직해 보였고 나무 방망이는 어른 팔뚝만큼 굵고 길었습니다. 겉으로는 웃음이 번졌지만 그늘진 구석에서 세 남매의 대화는 전혀 달랐습니다. 정희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상호가 떡 방아를 내려치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여기 좋네. 사고가 나도 아무도 이상하게 안 볼 거야. 둘째 수진이가 주변을 흘끗 보며 맞장구 쳤습니다. 맷돌 방아. 조금만 손 잘못 쓰면 그대로 치명상이야. 그걸 노안 탓으로 돌리면 되지. 막내 도윤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가 새엄마라지만 우리를 친자식처럼 키워줬잖아. 이렇게까지 해야 돼? 상우가 도윤이를 노려봤습니다. 너 아직도 몰라? 아버지 재산 절반이 저 여자한테 있어. 5억이 넘는다고. 이대로 가면 우리 몫은 없어. 수진이가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엄마 명의로 된 보험도 있잖아. 사고 사면 3억 원 나온다고. 합치면 8억이야. 도윤이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우가 그런 동생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약해지지 마. 우리가 20년 넘게 참았어. 친엄마도 아닌 여자한테 고개 숙이고 살았다고. 이제 우리 목 찾는 거야. 수진이가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불놀이 있잖아. 그때 사람들 정신없을 때 슬쩍 체험장으로 데려오면 돼. 어두운 데서 실수로 넘어진 걸로 하면 되지. 상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68이면 넘어져서 머리 다치는 거 이상할 것도 없어. 노인네들 그렇게 가는 거 많잖아. 도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 정말 이러는 게 맞아? 우리 나중에 후회하는 거 아니야? 상우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가난하게 사는 게 더 크지. 입 다물고 따라와. 내가 할 일은 없으니까 그냥 모르는 척만 해. 그때 정희가 돌아왔습니다. 세 남매는 재빨리 표정을 바꾸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여기 앉으세요. 엄마, 물 드릴까요? 정희는 멀찍이서 관광객들과 함께 방아를 지켜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 화장실 가는 척하며 구석에 숨어서 정희는 세 남매의 대화를 모두 들었습니다. 민속놀이가 아니라 오늘은 민낯을 드러낼 놀이가 되겠구나.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걸 내가 보여주마. 체험이 끝나갈 무렵
정희는 절구 방망이를 만져보았습니다. 묵직하고 단단했습니다. 저것이 사람 머리 위로 떨어진다면 정희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체험장의 구조, 출입구, 조명의 위치까지 모두 눈에 담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정식 상이 차려졌고 관광객들은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정희도 밥을 먹으며 세 남매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상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밤 9시에 불놀이 한대요. 같이 보러 가요. 정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지. 추석밤에 불놀이라니 운치 있겠구나. 수진이가 덧붙였습니다. 불놀이 끝나고 밤 산책도 해요. 여기 밤 풍경이 정말 예쁘대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밤 산책. 그때 민속 체험장으로 데려갈 셈이로구나. 식사 후 방으로 돌아온 정희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유언장 사본, 아이들의 계좌 거래 내역, 그리고 보험 설계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보며 확인했습니다. 준비는 이미 다 되어 있어. 이제 너희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겠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한옥 리조트의 마당에는 연등이 켜지고 바람에 나뭇잎이 살랑거렸습니다. 평화로운 추석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 뒤에는 서늘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보름달이었습니다. 정희는 달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지켜봐 주세요. 당신이 사랑했던 아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해가 지고 한옥 리조트 마당엔 연등이 켜졌습니다. 풍물패의 북소리가 울리고 관광객들은 떡을 나누며 추석밤을 즐겼습니다. 겉보기엔 평화로웠지만 윤정희의 눈빛은 긴장으로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낮 동안 민속 체험장에서 자식들이 흘린 수상한 말들, 방아를 내리칠 때의 음흉한 눈빛, 그 모든 조각이 맞춰지면서 정희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행, 단순한 효도 관광이 아니구나. 정희는 방으로 들어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남편의 유언 사본, 자식들의 계좌 거래 내역 복사본, 그리고 자신 명의의 보험 설계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것들을 차례로 꺼내들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남편 유언. 내가 위조했다는 말이 돌까 두려워 늘 품고 다녔어. 계좌 내역. 너희가 나 몰래 어떤 짓을 했는지 이미 다 지켜봤어. 그리고 이 보험 설계서. 내 이름으로 들어간 사망보험. 그 순간 알았어. 효도 관광이 아니라 날 없애려는 자리라는 걸. 정희는 손바닥만 한 녹음기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정희는 아이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왔습니다. 보험금 이야기, 재산 분할 이야기, 심지어 정희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은밀한 속삭임까지 모두 이 작은 기계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땐 새엄마였지만 너희를 내 자식으로 믿고 살아왔어. 하지만 그 믿음을 배신한 순간 나는 더 이상 너희 엄마가 아니야. 그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는 냉정한 선언이었습니다. 정희는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3년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상우가 정희 몰래 부동산을 알아본 날짜, 수진이가 보험 설계사를 만난 시각, 도윤이가 형과 누나의 계획을 듣고 망설이던 표정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수첩을 천천히 넘기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랑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자식처럼 여겼던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사랑은 사라지고 오직 탐욕만 남았습니다. 잠시 후 정희는 리조트 관리동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보안 책임자 김 반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부탁하신 자료입니다. 오늘 낮에 아이들끼리 나눈 대화 전부 녹화돼 있습니다. 정희는 김 반장에게서 작은 USB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전 정희는 이 리조트에 미리 전화를 걸어 김 반장을 만났습니다. 남편 생전에 알던 지인이었죠. 정희는 김 반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민속 체험장에 임시 CCTV를 설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판은 깔렸군요. 김 반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사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자식들이 어머니를. 정희가 손을 내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이미 마음의 정리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진실을 밝히는 일뿐입니다. 김 반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불놀이 끝나고 체험장 쪽으로 움직이시면 저희가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정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관리동을 나섰습니다. 밤바람이 차갑게 뺨을 스쳤습니다.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뜰에 모여있던 세 남매는 불빛을 피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상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 불놀이 끝나고 엄마를 방아 체험장으로 데려가. 실수한 것처럼 만들면 돼. 수진이가 불안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노안에 쓰러진 걸로 위장하면 의심할 사람 없지. 도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 이러다 우리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상우가 도윤이의 팔을 꽉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입 다물어. 이건 기회야. 놓치면 우리 평생 저 여자 눈치 보며 살아야 해. 수진이가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며 덧붙였습니다. 절구 방망이 있잖아. 저걸로 하면 돼. 무겁고 단단해서 한 번에 끝날 거야. 도윤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누나, 그건 너무. 상우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보험도 들었고 계획도 세웠어. 지금 물러서면 우리만 손해야. 세 남매의 숨죽인 대화는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기로 한 것입니다. 창문 너머로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정희는 커튼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단호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무너지는 건 내가 아니라 너이다. 정희는 방안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3년 정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오랜 친구였던 변호사, 리조트 보안 책임자 김 반장, 그리고 정희 자신의 냉철한 판단력. 이 모든 것이 오늘 밤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68배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윤정희, 오늘 밤 당신은 엄마가 아니야. 당신은 진실을 지키는 사람이야. 시계를 보니 8시 30분이었습니다. 30분 뒤면 불놀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불놀이가 끝나면 세 남매는 정희를 체험장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호루라기를 꺼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비상 신호용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김 반장이 건네준 것이었죠. 정희는 주머니를 두드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밤 9시 마당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불놀이가 곧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정희도 방에서 나와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갔습니다.
세 남매가 정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엄마, 여기 앉으세요. 엄마, 담요 드릴까요? 밤바람이 차갑네요. 정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너희의 가면이 벗겨질 거야. 그리고 세상이 너희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될 거야. 불꽃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화려한 빛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관광객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귓가에는 그 소리가 멀게만 들렸습니다. 정희는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리조트 뜰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고 북소리에 맞춰 관광객들이 어깨춤을 추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들은 등불을 들고 뛰어다니며 연등 사이를 누볐습니다. 밤하늘을 가득 채운 불꽃은 빨강, 노랑, 파랑으로 터지며 환상적인 광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관광객들은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고 연인들은 손을 맞잡고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신기한 듯 하늘만 올려다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추석 보름달 아래 펼쳐지는 불꽃은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정희도 다른 관광객들 사이에 앉아 불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표정이었지만 손은 주머니 속 호루라기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정희는 숨을 고르며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저 화려한 불꽃이 끝나면 진짜 시험이 시작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뜰 한쪽에서는 전통북과 장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풍물패가 신명나게 가락을 뽑아내자 관광객들이 하나둘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젊은 시절을 떠올리며 어깨를 들썩였고 젊은이들은 서툰 동작으로 따라했습니다. 정희 옆에 앉은 관광객 한 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자제분들이랑 오셨어요? 참 효자 효녀시네요. 정희는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 말에 담긴 진짜 의미를 아는 사람은 정희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쪽 어둠 속 세 남매의 얼굴에는 웃음기라고는 없었습니다. 상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불놀이 끝나면 엄마를 방아 체험장으로 데려가. 사람들 다 빠지면 그곳은 텅 비지. 실수처럼 보이게 만들면 된다. 수진이는 입술을 깨물며 불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괜히 티나면 어떡해? 리조트라 CCTV도 있을 텐데. 상우가 씩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다 알아봤어. 민속체험장은 외곽이라 사각지대야. 상우는 오늘 오후에 체험장 주변을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CCTV 카메라는 마당과 건물 주변에만 설치되어 있었고 외곽에 있는 민속체험장까지는 촬영 범위가 닿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밤이 되면 조명도 거의 꺼져서 더욱 어두워집니다. 완벽한 사각지대였습니다. 수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누가 보면 어떡해? 상우가 냉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불놀이 끝나면 다들 피곤해서 방으로 돌아가. 누가 그 시간에 체험장까지 가겠어? 게다가 68 노인이 밤에 넘어져서 머리 다치는 거 이상할 것도 없지. 도윤이는 손을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난 못하겠어. 엄마가 아니어도 우리 키워준 건 사실이잖아. 상우가 이를 악물고 도윤이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새엄마일 뿐이야. 아버지 재산 절반을 가로챈 사람. 약해지지 마. 도윤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린 시절 정희가 자신의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던 기억, 아플 때 밤새 간호해 주던 모습, 대학 떨어졌을 때 위로해 주던 따뜻한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형,
엄마는 우리한테 잘해줬잖아. 진짜 엄마처럼. 상우가 도윤이의 말을 끊었습니다. 진짜 엄마, 웃기지 마. 친엄마였으면 재산을 자식들한테 물려줬지. 혼자 다 차지하겠어? 저 여자는 아버지 죽자마자 재산부터 챙긴 사람이야. 수진이도 거들었습니다. 도윤아, 우리 8억 원이야. 8억. 그 돈이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넌 사업 자금 필요하다고 했잖아. 형은 빚도 있고, 나도 이대로는 못 살아. 도윤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형과 누나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정희가 재산의 절반 이상을 가져간 건 사실이었고, 세 남매는 각자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죽인다는 건 도윤이는 생각만 해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형, 난 정말 못하겠어. 상우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안 해도 돼. 내가 할 일은 없어. 그냥 입 다물고 모르는 척만 해. 나중에 경찰이 와도 몰랐다고만 하면 돼. 알았지? 도윤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세 남매의 숨죽인 대화는 화려한 불꽃놀이 소리에 묻혀갔습니다.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던 윤정이는 연등 불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잔잔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이미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효도라는 가면을 쓰고 결국 내 목숨을 탐하는구나. 좋다. 오늘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겠다. 정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불꽃놀이는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불꽃들이 하늘에서 터지며 황금빛 빛을 뿌렸습니다. 관광객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정희는 박수를 치면서도 세 남매 쪽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상우의 굳은 표정, 수진이의 떨리는 손, 도윤이의 고개 숙인 모습, 불쌍한 아이들. 탐욕에 눈이 멀어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는구나. 정희는 주머니 속 호루라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김 반장이 대기하고 있을 관리동 쪽을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세 남매가 먼저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불꽃놀이가 끝났습니다. 관광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하품하는 사람들, 아이를 업은 부모들, 서로 기대며 걷는 노부부들. 평화로운 추석밤의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정희는 연등 불빛 아래 서서 세 남매를 기다렸습니다. 곧 그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사진을 찍자는 핑계로 혹은 다른 그럴듯한 이유로 정희는 그 순간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자, 이제 너희 차례다. 어떻게 나올지 보여줘라. 불꽃놀이가 끝난 뒤 한옥 리조트의 마당은 고요해졌습니다. 관광객들은 방으로 돌아갔고 민속 체험장은 달빛만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이제 몇몇 사람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리하는 직원들, 늦게까지 이야기 나누는 노부부 한 쌍, 그리고 정희와 세 남매. 바람이 불어 연등을 흔들었고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상호는 큰 숨을 들이쉬며 속삭였습니다. 지금이야. 사람들 다 빠졌어. 상호는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마당 저편의 노부부는 곧 일어날 것 같았고 직원들은 건물 반대편에서 정리 중이었습니다. 체험장 쪽은 완전히 어두웠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정희를 불렀습니다. 엄마, 아까 낮에 방아 찢는 거 사진 제대로 못 찍었잖아요. 우리끼리 다시 해보자고 했어요. 정희는 수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의 미소는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에는 긴장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든 것을 읽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이 밤에 상우가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네, 엄마. 달빛 아래서 찍으면 운치 있잖아요. 추석 보름달도 이렇게 밝은데. 도윤이는 뒤에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정희를 마주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가보자. 수진이와 상우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정희는 세 남매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머니 속 호루라기를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정희는 침착하게 호흡을 고르었습니다. 마당을 벗어나 민속체험장으로 가는 길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좁은 오솔길이었고 양옆으로는 키 큰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달빛마저 나뭇가지에 가려져 길은 더욱 어두웠습니다. 정희의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68배 나이에 어두운 밤길을 걷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상우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팔 잡아드릴까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천천히 가면 돼. 일행은 계속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고 어디선가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는 자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누가 보는 건 아닌지 확인하려는 듯 했습니다. 민속체험장에 도착했을 때 정희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낮에는 그토록 시끌벅적했던 곳이 이제는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맷돌, 떡 방아 그리고 절구와 절구 방망이만이 그림자를 들이우며 놓여 있었습니다. 상우가 휴대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체험장을 비췄습니다. 절구 방망이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엄마, 여기 서세요. 절구 앞에서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희는 상우가 가리키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절구 바로 옆이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지만 정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는 척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서세요. 정희는 수진이의 말대로 움직였습니다. 이제 정희는 절구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커다란 절구와 함께 놓여있는 큰 절구 방망이는 달빛에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상우가 그것을 두 손으로 움켜쥐자 묵직한 무게가 팔을 짓눌렀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도윤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막아섰습니다. 형, 안 돼. 그건 그냥 체험 도구야. 이건 진짜 살인이야. 상우가 이를 악물며 동생을 밀쳐냈습니다. 입 다물어. 지금 아니면 기회 없어. 도윤이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상우는 힘겹게 큰 절구 방망이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순간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의 입술은 피가 날 정도로 깨물려 있었고 도윤이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방망이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상우의 팔이 떨렸습니다. 달빛이 방망이를 비쳤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나무 덩어리. 수진이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상우는 이를 악물고 방망이를 더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8억 원. 그 돈이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상우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정희는 방망이가 머리 위로 치켜 올라가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한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걸 이미 예상한 사람처럼. 아, 맞습니다. 챕터 6 전체를 수정된 부분 포함해서 다시 작성해야죠.
수정된 부분은 굵은 글씨로 표시하겠습니다. 큰 절구 방망이가 정희를 향해 번쩍 치켜 올라갔습니다. 상호의 눈빛은 광기에 가까웠고 수진이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도윤이만이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형, 그만해. 순간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방망이가 내려왔습니다. 상호는 온 힘을 다해 방망이를 내리쳤습니다. 무거운 나무 덩어리가 바람을 가르며 떨어졌습니다. 쿵! 소리가 체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정희는 마지막 순간 몸을 옆으로 틀었습니다. 방망이는 정희의 어깨와 팔을 스치며 바닥을 강타했습니다. 정희가 고통에 얼굴을 찡그리며 팔을 움켜쥐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결국 여기까지구나. 정희는 스친 팔을 감싸 쥐었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팔 전체로 퍼졌지만 정희는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똑바로 서서 상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상호는 숨을 몰아쉬며 다시 방망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끝장을 낼 기세였습니다. 손에서 방망이가 빠져나갈 뻔했지만 상호는 악착같이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은 이미 물집이 잡혔고 땀과 피가 섞여 미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번엔 피하지 마. 상호의 목소리는 울부짖음에 가까웠습니다. 방망이를 다시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팔이 후들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수진이가 눈을 뜨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빠, 그만해. 이미 다쳤잖아. 하지만 상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방망이가 다시 한번 치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시도가 시작되려는 찰나 뒤에서 거친 외침과 함께 강한 손길이 상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멈춰라. 리조트 보안 책임자 김 반장과 직원 서너 명이 어둠 속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김 반장이 상호의 팔을 비틀어 잡았고 다른 직원들이 양옆에서 상호를 붙들었습니다. 방망이가 손에서 빠져나가 돌바닥에 떨어지며 또 한 번 둔탁한 소리가 체험장을 울렸습니다. 상호는 발버둥 쳤습니다. 놓으라고. 하지만 김 반장의 힘은 강했습니다. 상호의 팔을 뒤로 꺾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광경을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도윤이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붉은 CCTV 표시등이 깜빡이며 그 장면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체험장 구석, 나무 뒤에 숨겨져 있던 작은 카메라. 빨간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상호는 그제야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저건 김 반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너희가 나눈 대화와 행동 이미 다 녹화됐다. 이제 변명은 불가능하다. 김 반장이 손을 들자 다른 직원이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화면을 켜자 오늘 낮 세 남매가 체험장에서 나눈 대화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좋네. 사고가 나도 아무도 이상하게 안 볼 거야. 맷돌 방아. 조금만 손 잘못 쓰면 그대로 치명상이야. 상호의 목소리, 수진이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심지어 저녁 식사 후 뜰에서 나눈 대화까지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밤 불놀이 끝나고 엄마를 방아 체험장으로 데려가. 절구 방망이 있잖아. 저걸로 하면 돼. 수진이는 그제야 눈을 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윤이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고 상호는 울분에 찬 눈빛으로 바닥만 노려보았습니다. 상호가 고개를 돌려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 정희는 팔을 움켜쥔 채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다. 너희가 보험 이야기를 꺼낸 그날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어.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왜 우리를 막지 않았어요? 정희는 팔을 움켜쥔 채 고통스러운 숨을 몰아쉬면서도 차갑게 자식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자식이라 믿은 세월은 오늘로 끝이다. 이제부터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김 반장이 무전기를 꺼내 말했습니다. 지금 출동하십시오. 체험장입니다. 잠시 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 경찰차가 오고 있었습니다. 상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제 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수진이는 정희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못하겠다고 했어요. 형이랑 누나가. 정희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도윤아. 막지 않은 것도 죄다. 방관한 것도 공범이야. 도윤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경광등 불빛이 체험장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파란 불빛이 나무와 절구, 그리고 무너진 세 남매의 얼굴을 번갈아 비췄습니다. 경찰관 4명이 체험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김 반장이 상황을 설명했고 경찰관들은 세 남매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차가운 쇠소리가 울렸습니다. 상호의 손목에, 수진이의 손목에, 도윤이의 손목에 차례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상호가 마지막으로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그 시선을 받았지만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서 세 남매가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경찰차 쪽으로 걸어가는 세 남매의 뒷모습. 상호는 고개를 숙이고 수진이는 흐느끼며 도윤이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20여 년을 함께 산 아이들, 친자식처럼 사랑했던 아이들, 이제는 영원히 남이 되어버린 아이들. 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이제 눈물을 흘릴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반장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사님, 괜찮으십니까? 팔 다치신 것 같은데 병원에 가셔야겠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정희의 팔에서는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방망이에 스쳤을 때 생긴 상처였습니다. 리조트 보안팀이 상호를 제압하자 체험장 관리인과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눈앞의 광경에 숨을 삼켰습니다. 세상에, 자식들이 어머니를 해치려 했다니. 효도관광이 이런 비극으로 끝나다니. 관리인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직원은 얼굴이 창백해져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속삭임은 곧 소란으로 번졌습니다. 프런트와 연결된 CCTV 화면에는 방금까지의 장면이 그대로 송출되고 있었고 리조트 전역에 이미 소동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직원들이 모니터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체험장에서 벌어진 일이 실시간으로 보안실 화면에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직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게 정말입니까? 녹화는 되고 있죠? 네, 전부 저장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사이렌 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경찰차가 마당 앞에 멈춰섰고 붉은 경광등 불빛이 한옥 기와에 부딪혀 번쩍였습니다. 곧이어 기자들이 몰려들며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경찰차는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2대, 3대가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형사들과 감식반까지 출동했습니다. 리조트 입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벌써 몰려와 있었습니다. 지역 방송국 기자, 신문사 기자들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체험장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효도 관광이 아니라 살해 시도라는데 사실입니까? 마이크가 경찰관들 앞에 쏟아졌습니다.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밤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상호는 제압당한 채로 고개를 번쩍 들며 외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새엄마가 아버지 재산을 다 빼앗은 거라고. 상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상호를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폭발했습니다. 그러나 김 반장이 USB를 높이 들어 보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입으로 다 말했지? 오늘 끝내자고. 기회는 지금뿐이라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이미 다 기록돼 있다. 김 반장은 기자들을 향해 USB를 흔들었습니다. 여기 오늘 하루 종일 이들이 나눈 대화가 전부 녹화되어 있습니다. 살해 계획부터 실행까지 모든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순간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렸고 도윤이는 무릎 꿇은 채 흐느꼈습니다. 상호만이 울분을 삼킨 눈빛으로 바닥을 노려보았습니다.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피의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왜 어머니를 해치려 했습니까? 재산 때문입니까? 마이크가 세 남매 앞으로 쏟아졌지만 경찰관들이 막아섰습니다. 윤정이는 붕대로 감싼 팔을 움켜쥔 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카메라와 경찰, 기자들 앞에 또렷하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이제 그들을 감싸줄 엄마가 아니다. 이 순간부터 그들의 죄를 세상 앞에 증언할 뿐이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심판하는 건 내가 아니라 세상이다. 정의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마이크가 없었지만 밤 공기를 가르는 목소리는 모든 사람의 귀에 들렸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정의를 향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정의의 모습이 수십 개의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붕대로 감싼 팔, 창백한 얼굴,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눈빛, 정적이 흘렀습니다. 곧이어 카메라 플래시가 폭발하듯 쏟아졌고 정의의 목소리는 기사 제목이 되어 세상에 퍼져나갈 운명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사님, 자식들이 어머니를 해치려 한 이유가 재산 때문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정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의 절반이 제 몫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몫이었지만 아이들은 그것을 탐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미리 경찰에 신고하실 수도 있었잖습니까? 정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아이들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마지막까지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는 틀렸습니다. 정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형사 한 명이 정의에게 다가왔습니다. 여사님, 진술을 받아야겠습니다. 병원 치료 먼저 받으시고 내일 경찰서로 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세 남매는 경찰차로 끌려갔습니다. 수갑을 찬 손, 고개를 숙인 모습, 플래시 세례 속을 걸어가는 뒷모습, 모든 것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상호가 경찰차에 오르기 직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정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상호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이 다시 울렸습니다. 세 대의 경찰차가 리조트를 빠져나갔습니다. 기자들은 여전히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신문 일면을 장식할 사진들이었습니다. 효도 관광이 살인 시도로, 새엄마 노린 새 남매 현장서 검거, 재산 탐낸 자식들, 민속 체험장서 흉기 휘둘러. 기사 제목들이 벌써 기자들의 노트북에 타이핑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든 소란 속에서 홀로 서 있었습니다. 팔은 아팠지만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아이들, 이제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아이들. 김 반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사님, 앰뷸런스가 왔습니다.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김 반장이 얼른 정희를 부축했습니다. 그제야 정희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밤 늦은 시각 리조트의 소동은 경찰과 기자들에 의해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상우와 수진이, 도윤이는 경찰차에 태워져 끌려갔습니다.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얼굴에는 더 이상 반항도 자존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차가 리조트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관광객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일이, 자식이 부모를, 재산 때문에 저렇게까지 하다니. 속삭임들이 마당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방으로 돌아간 줄 알았던 관광객들이 소동 소리를 듣고 하나둘 나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누군가는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내일이면 인터넷에 퍼질 영상들이었습니다. 윤정이는 붕대로 감싼 팔을 조심스레 눌러쥔 채 홀로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사건의 파장이 여전히 귓가를 울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오히려 잔잔한 결의로 차올라 있었습니다.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있었지만 정희는 아직 타지 않았습니다. 잠시라도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여전히 추석 연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불빛을 바라보며 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새엄마도 희생자도 아니다. 남은 삶은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살겠다. 그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20여 년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친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바람에 흩날렸지만 정희의 마음속에서는 오래 묵은 그림자를 걷어내는 다짐이 되었습니다. 김 반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여사님, 정말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팔에서 계속 피가 나고 있습니다. 정희는 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얀 붕대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통증은 여전했지만 이상하게도 견딜만 했습니다. 마음의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앰뷸런스 쪽으로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앰뷸런스에 오르기 전 정희는 마지막으로 체험장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절구와 방망이가 달빛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밤의 증거였습니다. 오늘 밤의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정희는 뒤돌아서지 않고 앰뷸런스에 올랐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앰뷸런스 창밖으로 리조트가 멀어졌습니다. 연등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희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새로운 삶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의사는 정희에게 물었습니다. 많이 아프셨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침착하셨어요? 정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몸의 아픔보다 마음의 아픔이 더 컸으니까요. 의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심스럽게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봉합이 끝나고 정희는 병원 복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배경화면에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사랑했던 아이들은 이제 없어요. 제가 지킬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였어요. 정희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경찰서에서 정식 진술을 마쳤습니다. 검사는 정희의 증언과 녹화 영상, 녹음 파일을 바탕으로 세 남매를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은 한 달 뒤에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세 남매는 죄수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는 세 남매를 바라보았습니다. 상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수진이는 울고 있었으며 도윤이는 창백한 얼굴로 정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제 자식처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엄마가 아니라 재산으로 봤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석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한상호, 살인 미수 및 존속살인 미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한수진이 살인 미수 방조 및 공모로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한도윤, 살인 미수 방조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 판결이 떨어지는 순간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윤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상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희는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정희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사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잊으려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 밤 늦은 시각, 윤정희는 무너진 가족의 잔해 속에서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향을 피우고 술 한 잔을 따랐습니다. 여보, 이제 전 자유예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 살겠어요. 당신도 이해해 주시겠죠?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미소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윤정희의 새로운 삶도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셨나요? 재미있었다면 1번, 아니었다면 2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